이번 시간은 63페이지 급수설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수설비는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 공급해 주는데 뭐 급수전도 필요할 것이고 뭐 배관도 필요할 것이고 펌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등등 물탱크나 이런 것을 총틀어서 급수설비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1번에 물의 경도. 자, 물의 경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경도 부분은 시험에 초창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경도는 물 속에는 다양한 금속 성분들이 플러스 이가 양이온 상태로 보통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물을 마그네슘이 얼마, 칼슘이 얼마, 아연이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면 물 속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환산을 우리가 한 것이죠. 이 탄산칼슘 CaCO3로 환산 표시한 거, 이것을 물의 경도라고 합니다. 탄산칼슘으로 환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단위는 일반적으로 ppm 단위를 써죠. parts per million, ppm 100만 분율 개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물의 경도는 수돗물이냐 일반 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일반 경도는 1000이죠. 1000이 되는데 1000ppm이 됩니다. 1000이 되는데 일반 수돗물의 경우는 300이 됩니다. 300ppm이 됩니다. 물의 경도 개념에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9회 시험의 경우는 수돗물의 ppm 개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었었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단물로 보통 배웠던 거죠. 학교 과정에. 그래서 경도가 낮은 물이죠. 연수 개념이 됩니다. 보통 90ppm 이하인 물을 연수라고 합니다. 단물. 그러면 연수는 비누 용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누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때가 잘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탁이나 이런 보일러 용수로 쓰는 것이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보일러 용수로 아파트 관리적인 측면과 관련될 때 보일러 이 용수로 우리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집에서 세탁을 하실 때 세제를 풀 때 이 뜨거운 물을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 가지고 우리가 세탁을 해야지 인체에도 덜 해롭겠죠. 전부 다 세제나 이런 것은 치약이든 이런 거 거의 다 샴푸 이런 거 계면 활성제가 거의 투입하겠죠. 꼭 좋은 것만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치약 보통 어떤 선전에서 옛날에 이렇게 나왔었죠. 치약 보면 여기 이렇게 치약을 가득 이렇게 따르는 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아이디어를 회사원이 냈었잖아요. 모 회사에서. 그래서 그 회사원 상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상. 이러면 치약이 많이 쓰겠죠. 그래서 세탁도 한 스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스푼 다 안 넣어도 돼요. 뜨거운 물에 용해식이면 거품이 잘 나고 때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걸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연수를 활용하는 거 빨래를 할 때 세탁할 때도 좋죠. 그래서 보일러도 이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수.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 하죠. 경수. 그러면 이 경수는 탄산칼슘 함유량이 110ppm 이상인 물을 경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여기에 속한다 보면 되죠. 이런 지하수나 우물물들은 이 경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수는 다 경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수는 보통 거품이 잘 안 나죠. 비누 용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탁용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과거에 촌에서 이런 갔을 때,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자, 거기 우물물을 벗어 쓰게 되면 비누가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포만 칠하고, 그 다음에 비누만 빡빡 칠할 뿐이지 때는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때 있는 데다 물 뿜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이가 많았었죠. 동물이 기생충이 살았죠. 자, 그래서 이 경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비누 용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래에 직접 사용하면 스케일, 물때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에는 경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래의 경수를 사용할 때는 본래의 경수를 사용할 때는 이것을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이것을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합니다. 경수의 연화법 이렇게 칭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석회를 투입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전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골 같은 데 가서 내가 당장 연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끓이면 되겠죠. 작은 양은. 물을 끓이는 것도 연수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번은 백만 분율을 나타내놨죠. 백만 분율. 자, 측정 단위가 백만 분율을 나타내는 거 1mg/L. 자, 보통 학문상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 경도를 나타낼 때, 자, 수돗물의 경도다. 이러면, 이 ppm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학문상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 법령상은 mg/1 1리터당 몇 mg 포함되는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g/L나 1g/입방메다나 같은 개념이죠. 1ppm이나 같습니다. 그럼 보통, 1g/입방메다 이렇게나 1셈 몇 g 들어왔냐 이것은 보통 오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1입방메다당 몇 g이 포함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나 이런 데 학문상 배울 때는 ppm 단위를 많이 씁니다. 법령상은 mg/L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정수. 자, 정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을 알맞게 만드는 거죠. 깨끗이 만드는 것을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정수장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정수기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다 정수장을 둘 수는 없으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정수기는 삼투압 현상으로 하는 정수기들은 모든 것을 거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물만 먹죠. 그래서 보통 물 먹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물에는 각종 미네랄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한 정수기 물은 그냥 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6번에 폭기 개념이 나옵니다. 자, 폭기. 자, 이 폭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을 공기 중에 뿜는 것이 폭기입니다. 폭기. 그래서 이 폭기는 일반적으로 왜 이 폭기를 하게 되면 물 속에는 다양성 있는 이런 철분이라든지 철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 다량의 철성분을 인체에 흡수해서는 나쁘겠죠. 그래서 일정 양만 흡수하게끔 이 철성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 속에 용해된 철성분은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여과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철성분을 불용해성 철로 만들거나 아니면 물 속에 암모니아나 이런 항화수소나 이런 유해 가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이 폭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것도 폭기고요. 오수 쪽에서는 오수를 뿜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공기를 풀어넣어서 폭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기는 보통 공기하고 물하고 접촉시켜서 이런 철성분 제거나 아니면 이런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폭기법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스케일 개념이 나옵니다. 스케일은 물때를 스케일이라 합니다. 물때 스케일입니다. 자, 그리고 8번에 기구의 최저 압력. 자, 기구의 최저 압력은 그 위생기구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압력을 기구의 최저 압력이라 하죠. 시험은 우리는 12회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거가 아니고 샤워 가지고 나서 아파트에 샤워가 있으니까 보통 샤워기하고 이 세정 밸브하고 자동 밸브가 최저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동 밸브 이런 것들이 압력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압력이 0.07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건 압력의 단위로 메가파스칼 단위죠. 제곱미리당 얼마의 압력을 받느냐, 이 메가파스칼 단위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죠. 1제곱센치당 몇 킬로의 압력이 가해지냐를 썼는 반면에 지금은 제곱미리당 얼마만큼 압력이 가해지냐,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0.07 메가파스칼의 압력은 물탱크에서 투하했을 때 최소한 일정로 7m의 수도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7m의 수정고 수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상층에 이 밸브를 썼다, 샤워기나 이걸 썼으면 물탱크의 저면 높이가 최소한 7m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상층에 샤워나 세정 밸브, 자동 밸브가 설치되면 물탱크가 높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샤워기는 물을 뿜어야 되는데 물이 졸졸졸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07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똥 넣어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세정 밸브가 대변기에 변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밸브가 세정 밸브거든요. 그래서 0.07 메가파스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플로트 스위치 나오죠. 자, 보통 이런 플로트 스위치 같은 이런 것은 수위 조절하는 스위치가 플로트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가 수조의 수위 조절용 스위치는 플로트 스위치나 전곡봉 스위치가 있고 수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의 욕실에 보시면 대변기 로탱크가 있죠. 그럼 뒤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수위 조절은 볼텍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에 넘친간. 자, 10번에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 넘친간. 자, 넘친간은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얘는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오버플로간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가 수조에 물이 일정의 안전 수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넘게 되면 문제가 보통 오버플로가 넘친간이 없게 되면 양수 펌프가 보통 스위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플로트 스위치는 전극봉 스위치가 오류가 나서 계속 지하에서 지하 저수조에서 양수 펌프가 계속 물을 퍼올리게 되면 어디가 터지든 터집니다. 그렇게 된 그것을 일정 수위가 넘어가는 간을 설치한 것이 넘친간, 오버플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수위 확보로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가 수제 오버플로 부분은 이 넘친간을 통해서 이 흐름물은 간접 배수를 합니다. 간접 배수, 직접 배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간접 배수하고 직접 배수의 차이점은 배수관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직접 배수입니다.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수조에 넘쳐 흐른 물은 배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옥상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흘러서 우수관, 루프 드레인을 통해서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도록 설계해 놨어요. 그래서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모든 넘친관이 간접 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넘쳐른 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욕조나 세면기가 있다. 욕조 세면기에도 오버플로우관이 있잖아요. 넘친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면기는 자, 우리가 직접 보이는데 구멍이 안 나 있으면 요 앞쪽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 쪽에 거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일정 수위가 되면 넘어가도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물이 넘쳐서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넘친간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면기의 경우는 직접 배수예요. 그런 건 직접 배수 설계되어 있는 거고 이 수조에서 간접 배수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자, 감압 밸브는 간단히 이거죠. 감해 준다. 압력을 감해 주는 밸브가 감압 밸브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고압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실내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변에 압력이 크게 되면 만약에 터지거나 고장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압력을 적절한 압력으로 줄여주는 밸브가 감압 밸브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플러시 밸브, 보통 세정 밸브라고도 하죠. 플러시 밸브, 세정 밸브. 자, 이 플러시 밸브, 이 세정 밸브는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이것이 플러시 밸브죠. 플러시 밸브. 보통 우리가 변기에 많이 설치되죠. 공공장소의 변기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입니다. 자,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누르면 일정 시간 물이 나오고 탁 단수되는 밸브. 그것도 플러시 밸브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자, 크로스 커넥션. 자, 이 크로스 커넥션 개념, 크로스 커넥션은 자,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급수배관의 기구, 자, 이는 구조의 불비불량계가 오수가 역류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 쉽게 이야기하면 급수의 오염 현상이라는 거죠. 급수 오염 현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이걸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교차 배관. 급수관과 다른 목적의 배관을 연결하는 거 이것도 크로스 커넥션입니다. 그럼 걔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부분 관련된 급수 오염과 관련돼서 우리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크로스 커넥션이라는 이것은 2차 시험에 이걸 기입하는 걸 한번 냈죠. 이것을 주관식 형태로 직접 쓰는 걸 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락할 때 2차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앞에를 쓰면 뒤에를 잘 못 썼고 뒤에가 생각나면 앞에가 생각 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잘라서 쓰기 힘들었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습격작용 워터 해마의 개념이 나옵니다. 14번에 습격작용 워터 해마. 자, 이 습격작용 워터 해마는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유속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자, 표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유속의 흐름, 유체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를 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죠. 와서 워터, 물이 햇맞이를 한다. 그래서 워터 햇마입니까? 자, 수전이 있는데 최근에 수전이 자, 전자식 밸브라든지 또는 원타치 형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자, 공급이 되다가 얘가 탁 급히 수전을 닫히니까 물이 속도로 오다가 충격을 받는 와서 물이 햇맞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격작용 워터 해마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흐름이 급격히 발생하는 게 급격히 닫히거나 흐를 때 생기는 것이 워터 해마 습격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습격작용은 수압이 클수록 습격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수압을 최대한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이 적을수록 생기기 쉽습니다. 간격을 크게 해준 방지 대책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압력을 적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닝이나 이런 걸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챔버를 설치해서 그 압력파를 흡수해주는 공기실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의 급수전. 급수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전이죠. 수도꼭지가 급수전이죠. 뭐. 수도꼭지. 자, 그리고 16번의 급수조닝. 자, 이 급수조닝이라는 것은 급수조닝. 자, 고층 건물이 되면, 이 고층이 되면 하나의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면 이 저층 부분이 수압이 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존을 나눠서 지역을 나눈 거죠.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 이것을 급수조닝이라 합니다. 적절한 수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조닝은 적절한 수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을 나눠서 공급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지하 저수조가 있는데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요. 다른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쪽 위에 쪽은 이렇게 공급해 주면, 자, 하나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압력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의 압력과 여기 압력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압력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하나로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의 펌프로 다 공급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공급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 이 저층하고 상층부의 압력차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압력차하고 이렇게 나눠서 공급해 주려면 적절한 수압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가대한 수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습격작용을 워터해마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파손율을 줄일 수 있겠죠. 압력이 커지면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자, 이 급수조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조닝은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에 대해서 해놨죠. 17번 왕복 펌프, 18번의 원심 펌프. 펌프는 이런 것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어떤 용도를 다루는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급탕이나 이런 쪽에서 순환용 펌프적인 측면을 한번 다뤘었고요. 그러면 보통 왕복 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러니 왕복 운동에서 공급해 주는 게 왕복 펌프고, 임펠러의 이제 회전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게 원심 펌프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급수용 펌프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원심 펌프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왕복 펌프보다 이 원심 펌프 형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9번에 임펠러 나오죠. 임펠러가 사실 날개 아닙니까? 날개. 임펠러가 날개예요. 회전차. 그래서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공급을 우리가 해주게 되죠. 날개로. 그래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볼류트 펌프보다 터빈 펌프다 이런 것은 나중에 안내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물을 공급할 땐 터빈 펌프를 용도를 거의 쓰고 있죠.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자, 풋드밸브. 자, 풋드밸브는 원래 이 흡입구죠. 흡입구 부분을 풋드밸브라고 합니다. 정확히 발음상은 풋밸브가 맞아요. 풋밸브지만 아마 교수님들은 아마 풋밸브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풋밸브, 흡입구입니다. 펌프의 흡입구 부분이 풋밸브입니다. 자, 이 풋밸브는 자 어떠냐? 펌프가 있으면 이때 이 개념이죠. 이 흡입관이 있고요. 흡입관이 있고 토출관이 있을 겁니다. 내받는 토출관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흡입구 부분, 이것이 풋드밸브입니다. 이게 흡입구 풋드밸브가 돼요. 그러면 이 흡입구 풋드밸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자, 이 펌프가 물을 항상 이 흡입관에 물이 차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이 차 있도록 하니까 역류를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흡입구는 체크 밸브 역할을 해줘야 돼요. 체크 밸브가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지하 저수조에 이런 찌꺼기 이물질을 갖다가 위로 퍼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흡입구 부터 밸브가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절비적인 측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급탕 같은 물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이죠. 지금까지는 급수 일반 물을 공급했고 차가운 물을 공급한 거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것이 급탕입니다. 급탕 설비. 자, 그래서 1번에 급탕 뜨거운 물이죠. 보통 뜨겁다는 것은 인체 온도를 기준 잡고 있는 거죠. 보통 인간은 인체보다 높게 되면 뜨겁다 느끼고 낮으면 차갑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웬만하면 음식 중에도 뜨거운 것들이 많죠. 뭐 곰탕, 설렁탕 이런 건. 그래서 탕자가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게 급탕인데 그럼 급탕 설비는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총칭해서 다 급탕 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비등점,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해요. 자, 물의 끓는 점은 순수한 물을 표준기 앞에서 물을 끓인 100도씩 끓죠. 그런데 보통 물의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급탕에서는. 그래서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밀폐식 팽창 탱크를 써서 압력을 가해서 물의 끓는 점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서모스탯. 자, 서모스탯부터는 알아두세요. 서모스탯은 자동 온도 조절기죠. 자동 온도 조절기가 서모스탯이 됩니다. 이 서모스탯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죠. 보통 저탕조에서 원래 저탕조는 탕이죠. 저장한다.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저탕조라고 합니다.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들이 자동 온도 조절기 서모스탯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의 도시기호가 도면 표시기호는 네모 박스에 서모스탯의 약자 T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서모스탯의 우리가 도시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팽창 탱크. 자, 팽창 탱크. 중력 탱크라고도 합니다. 중력 탱크. 자, 팽창 탱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을 갖다 가열하게 되면 뜨거운 물은 온도 팽창이, 이 물의 팽창이 생깁니다. 그럼 보통 4도씨 물은 밀도가 최대고요. 부피가 최소가 되는 물이 4도씨 물이에요. 가장 물의 무게가 무거웠을 때가 4도씨 물이에요. 이 물을 이 100도씨 물로 끓이게 되면 약 4.3%라는 최적 팽창이 생겨요. 그리고 물이 전기가 되면 100도씨 전기로 바뀌면 1700번 최적 팽창이 생겨요. 이런 팽창 같은 이상 압력을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팽창을 그대로 간직하고 되면 어디가 약한 부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물의 팽창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설비가 바로 팽창 탱크죠. 중력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옛날에 난방, 우리가 연탄 보일러 시절에 연탄 보일러 위에 물탱크 조그맣은 거 설치해 놨었죠. 이거 기억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구멍 나 있고 이것이 팽창 탱크죠. 이거는 개방식 팽창 탱크인데 그러면 연탄 보일러 화력이 좀 여기가 부글부글 했죠. 이런 팽창을 흡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뜨거운 물은 펌프로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물은 물의 온도가 높으면
자, 물을 갖다가 못 뽑는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돼서 물을 못 뽑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인해서 온수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급탕과 난방과 같이 뜨거운 물 쪽에서는 저것이 없습니다. 보통 펌프로 공급용 펌프가 없고 나중에 순환용 펌프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순간 온수기. 자, 순간 온수기는 즉시 탕비기라고 하죠. 즉시 탕비기,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바로 이겁니다. 배관 일부분을 직접 데워서 바로 물을 데우는 방식이죠. 자, 보통 이겁니다. 개별 난방을 하면 순간 온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옛날 이 순간 온수기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데 머리를 감겨드리죠. 씻으는데 그때 사용하는 물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일반적으로 얘는 60에서 70도씨 온수만 공급할 수가 있어요. 온수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 순간 온수기예요. 왜냐하면 물을 사용해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배관을 데워서 물을 직접 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끓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다이어프램 밸브 나오죠. 보통 자동제어에 쓰는 일반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8번에 자, 단간식, 순환식 나옵니다. 요거는 순환식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자, 이 단간식과 이 순환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보시면 순환식. 자, 이 단간식은 간이 하나라는 거죠. 얘는 공급관만 있는 거예요. 공급관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공급관인 급탕관만 있는 것이 단간식 개념이 됩니다. 그 반면 순환식은 공급관이 있고 공급관만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한수관이 설계가 된 거, 리턴관이 설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관, 이 리턴관을 설계한 겁니다. 리턴관. 복귀관을 설계를 한 거, 이것이 순환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순환식 또는 복간식이라고 칭합니다. 간이 이간식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보통 얘는 그래서 이 단간식의 경우는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써야 됩니다. 15m보다 적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배관 길이가 15m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순환식 복간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대규모 건물은 다 순환식 복간식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길이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다루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에 역한수 리버스 리턴 개념이 나옵니다. 자, 리버스 리턴은 일반 순환식 복간식을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자, 이 일반 순환식 복간식을 쓰면 각 탕정마다 뜨거운 물을 균일하게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은 이 개념이 됩니다. 자, 일반 복간식의 개념은 자, 이렇게 공급이 돼요. 탕전이 있었다. 자, 그러면 공급하는 급탕관이 이렇게 놓여지겠다. 놓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여지면 반대로 리턴하는 간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되돌아갈까 하면 공급됐다가 되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 방식은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탕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전이 있을 때 지금 공급하는 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공급관이 있었고요. 근데 자, 이 반탕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것이 역한수입니다.
그래서 역한수 배관법은 각 탕점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해서 우리가 이 한수간을 역으로 환수시켜서 이거는 그럼 이 경우에는 AB가 있을 때 여기는 A는 공급이 잘 된다. 근데 B는 왕따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압력이 균등해지니까 A나 B나 동등이 나온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배관이 역한수입니다. 근데 역으로 환수하게 되면 배관이 얘보다 길어졌죠.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그렇게 비용이 비싸집니다.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 일반 복관시에 비해서 이것이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11번 공기 빼기 밸브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에어벤츠 밸브. 자, 이 공기 빼기 밸브는 자, 배관이나 방열기 이런 데 뭐 등등 기구에 에어가 차게 되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공기를 제거해서 이 온수의 흐름 원활하게 해서 굴곡 배관이나 이런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공기 빼기 밸브고 에어벤츠 밸브. 그리고 스위블 조인트 12번 스위블 조인트하고 13 신축 곡관은 자 저거죠. 신축 이염새입니다. 자, 보통 배관이 뜨거운 물이 가게 되면 약간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선팽창 계수나 열팽창 계수에 있겠죠. 이런 팽창이나 또 씻게 되면 신축을 하겠죠. 이런 팽창과 신축을 흡수해주는 신축 이염새 중에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축을 흡수해주는 게 스위블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 12번은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엘보, 배관을 굽힐 때 쓰는 게 엘보죠. 엘보. 그러면 스위블 조인트는 요거는 방열기 주위 배관의 라제타,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이염새로 사용됩니다.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이염새로 사용이 되는 것이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그런데 나사 이염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해 주다 보니까 누수의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압 배관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압 배관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압 배관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13번에 신축 곡관, 말 그대로 곡관에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프형 이염새라고도 하죠. 루프형 이염 또는 신축 이염새라고 칭합니다. 자, 이것이 고압 배관, 누수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옥외나 이런 고압 배관 쪽에 신축 이염새로 고압 배관의 신축 이염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루프형 이염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팽창관 14번에 마지막 팽창관. 자, 이 팽창관은 안정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합니다. 도피관. 자,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도피시켜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안전 밸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안정관, 이상 압력을 도피시킨다 해서 도피관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팽창관은 물이 끓게 되면 물의 팽창이 생긴 이것을 이상함 흡수해서 바깥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죠. 팽창된 거. 이것을 팽창관입니다. 그래서 팽창관은 이 급탕 보통 수직관을 입상관 또는 줄여서 입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급탕 수직관을 연장하여 팽창관을 합니다. 연장하여 간격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합니다. 연장하여 팽창관으로 합니다. 팽창관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팽창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니까 절대로 밸브류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밸브류 설치는 금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팽창관도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팽창관은
한 번 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수하고 급당, 일반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공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배수 및 통기 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